이제 7-4 이제 기판력으로 들어가요. 7-3에 대한 보충 설명 조금 했고, 질문 나온 것도 조금 했고, 이제 7-4 기판력의 한자 어려운데 뉘앙스 알겠어요? 임의기자라고 그래요. 임의 판단이 있었던 것에 어떤 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후소에 미치는 그 효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본질적으로 또는 정당화의 근거가 뭐냐,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 베이스를 여러분이 어떤 책이든지 쓰여 있으니까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은 공권적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라는 공권적 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기판력의 근거라든지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만 요새는 이것만이 아니다, 또는 아예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아예 별도로 자기 책임에서 구하기도 해요. 자기가 절차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고 난 결과이니까 이제는 받아들여라. 자기 주장 펼친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서. 그럼 이 전제는 절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민사소법 이론의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위에 거는 절차에 참여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불충분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강행적, 공권적으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구속돼야 된다 라는 쪽에 그게 훨씬 당사자의 개개의 절차적인 참여 여부가 도외시 돼요. 위의 식으로 본다면, 기판력을. 그런데 자기 책임으로 본다면 이 절차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가 보장됐냐를 전제로 해서 이제 너는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충분히 네가 펼칠 기회를 준 채 내려진 것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라는 이런 성향인데, 그 위에 법적 안정성과 밑에 자기 책임을 결합한 이런 식의 정당성의 근거라든지 기판력의 근거 등을 포착하는 입장, 아예 더 나가서 밑에 것만을 중시하는 자기 책임의, 그래서 절차에 따른 그런 자기 책임으로서 기판력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까지 이제 더 세게 나가는 이런 식의 경향이 점차 펼쳐지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꼭 내가 또 막 설명을 굳이 막 우습게 한다면,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받는 성적을 판결이라고 본다면 A부터 F를 받는데, A, B, C, D, F를 받는데, 그게 판결의 이제 내용인데 그 효력을 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출석을 하고 시험도 잘 보고 해서 A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거고, 자기가 부실하게 대답하고 시험을 못 보고 결석을 하고 해서 F라는 패소의 판결을 받는 거고 하는 그 A와 F에 있어서의 그 절차에 자기가 펼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받으라, 이런 식의 어떤 성적에 비유해서 내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판력이 생기는데, 판결은 그래서 저번 때 앞에서 확정이 되면, 형식적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라는 의미의 형식적 확정이 되면, 이제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판력이 생기는데, 보통은 교과서는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 다음에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적 범위는 집행법의 관련 조문 하나를
애우라고 그랬죠.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44조의 청구 이의소. 객관적 범위는 소송법의 216조, 특히 216조 2항이 상계의 경우에 예외적인 부분, 즉 주문 중의 판단에 주문이라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소송물에 해당하는 것에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면 청구 취지에 대칭되는, 소송물에 대칭되는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닌데, 216조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계의 경우에는 그 대항한 액수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긴다. 상계는 특수해서 그래요. 상계를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 방어 방법으로 쓰긴 쓰는데, 원고의 본 청구에 대해서 내가 대항카드로 상계 다음에 우리가 용어로는 입에서 항변으로 배워 나오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 채권으로서 독립된 청구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방어 방법으로 쓰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송물급의 취급을 곳곳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항변이라고 하지만 그 상계 항변은 자기의 채권을 제공하면서 이제 간이 결제로 쌤쌤으로 해서 떨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만약 소송으로서도 낼 수도 있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청구를 별도로 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송물급으로도 갈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 방어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지금 상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한 액수에 한해서 이유 중에 나타나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조문이 하나 중요하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는 소송법 218조에서 나와요. 1항에 보면 1항, 3항은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계속 입에 뱉던 조문 등이에요. 1항은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요. 아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요 수업에서 열심히 참가해서 A 맞고 또는 엉망진창으로 해서 F를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조차도 사실은 자기 사건 자기가 한 절차에 있을 뿐이지 상대방하고 나하고 사이에서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게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그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업으로 얘기한다면 공동소송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업적으로 얘기하면 한 절차에 나눈 원고가 한 명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은 피고가 여러 명인 이런 경우로 상정해서 바꿔서 볼 수 있는데, 각각 A부터 B부터 C, F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한 절차에 있었어도 각각 받는 거예요. 그게 공동소송에서 나중에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공동소송 가기 이전에 1대1 사건에서 당사자 싸움에 미치는 거죠. 나머지 사람은 판결 효력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만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218조 1항에 보면 변론 종결 뒤에, 변론 종결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을 열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한다 라는 게 가장 간단한 큰 틀인데, 이 변론이 열려서 어느 시점에 종결이 돼요. 그게 변론 종결 시점이에요. 변론 종결 시, 물론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지금 무변론 판결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변론을 열어서 하는 것에서 변론을 마감하고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판결에 등장하는 상황은 변론 종결 시까지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X와 Y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만약에 가령 X에게 돈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떤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라고 한 판결 이후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원고 측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그 채권 관계가 원고가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예컨대 피고 측에서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등장할 수도 있다든지, 그 피고 측이 그것을 갖다 대상에 넘겨줘야 되는 물건 인도 청구 등의 경우라면 제3자한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실제 그 뒤에 등장하는 Z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양수받은 사람, 이런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원래의 Y한테 내려진 판결을 Z에게 효력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조문이 변론 종결 뒤에, 그때 승계는 당연 승계로서 사망이라든지 특정 승계로서 양도양수라든지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Z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즉 주관적 범위가 상대적 효력에서 특수하게 XY 사이가 아닌 X와 Z 사이, 또는 만약 원고 측에서 승계라면 Z과 Y 사이 또는 X와 Z 사이에도 그 효력이,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지금 특이한 경우가 되냐면 원래는 당사자 사이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뒤에 이 판결의 실효성 때문에 판결문에 등장하는 Y 대신 Z가 등장했다든지 X 대신 Z가 등장했을 때 그런 승계의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효력이 생기지 않게 한다면 판결은 한갓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갚아야 된다. 어떤 물건을 넘겨야 된다.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Y로부터 Y는 지고 나서 패소하고 나서 Z에게 넘겨버리면 X 입장에서는 기껏 Y한테밖에 못한다면 Y가 Z하고 싹 넘겨버리면 결국 1, 2년 걸려서 받은 판결이 허탈해져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져요. 그래서 Y에 대해서 받은 판결을 Z에게 미칠 수 있게, 뭐 X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로서 받은 X에 대해서 만약에 Z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경우 원고 측을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돈 받을 거 있다고 소송에서 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민 가게 돼서 동생한테 네가 이거 마지막까지 챙겨서 받아라. 이미 판결은 받았어요. 이미 판결은 받았으니까 동생 보고 이거 마무리 처리하라 하는데 판결문에는 형 이름으로만 나와 있지만 동생이 채권 양수를 받아서 양도의 통지를 대항력을 갖춰서 Y를 상대로 실체법적인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 판결문을 갖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내는 수밖에 없어요. Z가 다시 내야 돼요. 동생이 소송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이미 형이 받은 판결을 갖고 동생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판결이 효력을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의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나중에 공부한 사람은 그 부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을 포착하느냐가 대단히 복잡하게 펼쳐져요. 공부 이미 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1항 설명을 했고, 3항은 언제 한번 나왔어요? 제3자의 소송 담당에 있어서 원래의 주체에게 담당자가 받은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라는 게 당사자로 등장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원래의, 즉 선정 당사자, 여러분이 선정 당사자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는 물론 절충적으로 실제 판례는 제한시키지만 그 채권자 대의 소송으로서 대의자로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한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쓸 때 나오는 조문이죠. 218조 3항이요. 그래서 그게 기판력의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에요.